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예. 음. 야, 벌써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아주 그냥 날이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이 8월 28일. 아, 8월? 4월, 아, 4월. 정신 오락가락 하는구나. 덥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간 8월로 이제 4월. 예, 4월 28일, 일요일. 네. 예, 밤 8시 반입니다. 우리 또 일찍 음. 주무시는 우리 그러니까, 김민식 작가님. 야, 이번, 이거 큰일 났어. 이제 나이 드니까 점점 더 네. 잠이 빨라지네. 졸리는 시간이. 이게 일어나시는 시간은 4시 정도 되시나요? 아니요. 요즘 그래도 잠은 좀 그래도 충분히 자려고 계속 노력해서 5시 이후에 일어나요. 예. 그래서 8시간 자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뭐, 보통 스님들이 좀 그러시죠? 그치. 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지. 예. 보통 어. 스님들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대충 한 9시, 4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시, 4시. 왜냐하면 4시에 그 새벽 예불을 올리시는 있더라고. 아, 맞다. 템플스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4시에 새벽 기불 오고. 저는 그래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어쩌면 나는 그냥, 머리 깎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지냈어도 대충 이 라이프 스타일은 잘 맞았겠다. 다만 고기를 못 먹는 게 좀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절밥 되게 맛있던데요. 저는 입에 잘 맞던데. 제가 갔던 샘플스테이, 그 절 이름이 뭐더라? 땅끝 마을에 있는 해남? 절인데, 예, 해남에. 고유명사 생각 안 나고 요즘 일반 명사도 생각이 안 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절밥 맛있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죠.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니까. 아니 절밥이 글쎄 거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그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교토 여행 가서 그 얻어먹은 현지 그 일본 분들이 데려갔던 곳도 사찰 음식 하는 데인데 네. 엄청 화려한, 그러니까 이게 사찰 음식을 제대로 하면은 엄청 그 고가의 식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같은 거 빼고 다른 걸로만 싹 다 이제 이걸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예. 그래. 오늘 좀 쉬어봐야겠다. 그래. 얹혀가야겠다.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고요.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읽다가 되게 이렇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참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책을 고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일단 나는 제목을 본다. 제목이 말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표지를, 왜냐면 제목이 말을 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제가 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퇴직연금 펀드 마이너스 30을 기록한 나 같은 사람에게 딱 필요한 책이구나.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제목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마음에 끌렸고요. 그래서 표지를 봤을 때 표지 디자인이 저는 예뻐야 되거든요. 표지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는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이 책에 공을 들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표지 디자인까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를 탁 넘겨서 이 표지 바로 뒷장에 있는 저자 소개를 읽었을 때 이분의 저자의 삶이 흥미로워야 돼요. 이거 저자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 저자 소개를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네. 의사이자 경제학자. 그러니까 지금은 홍콩 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어쩌다가 이분이 의사이자 경제학자라는 이런 경력을 갖게 된 걸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추천의 글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예전에 왜 그 전 세계은행 총재이신 김용, 그분은 이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의대를 졸업한 후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자 인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셨고, 그 이후에 이 김용 총재는 병원이 아닌 더 넓은 세상을 무대로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되었죠.
그래서 막 뭐 IT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페루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결국 이분이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핵 치료 지침을 바꾸는 데 기여하시고 재밌는 거는 이 김현철 교수가 학생이던 시절에 당시 저기 저자가 김현철 교수예요? 저자는 김현철 교수. 어. 근데 이 김현철 교수가 학생일 때 당시 WHO 에이즈 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용 총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이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김용 총재가 그렇다면 인류학보다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심지어 자기 친구가 있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서 김용 총재의 조언대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김현철 교수가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 책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왜 우리나라 의대 졸업하고 나서 보건이 공중보건이 하잖아요. 지금 근데 잠깐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 저자가 김현철 이고 요분이 의사 출신 그렇죠. 경제학자다. 예, 아니 배경성들 너무 건너뛰시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셔서 제가 그렇지. 한번 잡아드렸어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이자 경제학자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김용 총재, 세계은행 김용 총재를 만나서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공중보건의료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시골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이게 나이 드신 이제 이 어머니들이 와서 진찰을 받고 이분이 암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이거를 암 진단을 알려드리는데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냥 건강검진만 제때 받았어도 아주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병들을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병원 안 가고 검진 안 받고 그러다가 작은 병을 키워서 이제 말기암 다 돼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런 걸 보고 이분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구나. 약간 이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경제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분은 이제는 진료실을 나와서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되셨어요. 놀랍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제학자가 되셨다. 근데 얼굴을 제가 지금 예스24에서 찾아보니까 젊은 분인데요. 맞아요. 아주 젊은 분이시고 네. 이분 저는 책에서 재밌었던 게 경제학 이 경제에 대해서 첫 번째 장에서 딱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운은 어디서 태어나는가래요. 그래서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으로 만나는 운은 부모인데요. 왜 우리 흔히 사람의 성취와 행동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막 이런 논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모는 유전과 환경 둘 다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유전자 물려받고 부모가 자녀의 어린 시절 환경도 제공하니까. 그래서 이 운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운이고 그래서 이분이 성취의 또 다른 척도인 건강도 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단 태어난 나라가 기대 수명을 크게 좌우하고 그 나라의 소득 수준과 의료 시스템이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 암 발생 요인은 크게 유전, 환경, 세포 분열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요소인데 결국 암 발생의 50% 이상이 우연에 기인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건강도 운이 8알을 좌우한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생 성공의 8알이 운이다. 우리 가족의 성취도 사실 대부분 운이다.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좌절하지 말자. 운이 좀 나빴을 뿐이니까. 또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이렇게, 근데, 책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 퇴직연금 마이너스 30%에 김 작가께서 맞아요. 눈에 딱 들었다고 해서 투자를 가르쳐 준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경제학은 뭐냐면, 경제란 결국은 개인의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봐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경제는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그게 경제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경제 그러면 개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운한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불운한 개인들을 어떻게 나라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몸이 아플 때, 집이 없을 때, 실직했을 때, 임신했을 때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의 책에 딱 그 표지에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개인의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경제학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약간 좀 부끄러웠다 그럴까? 펀드 수익률 좀 올려보겠다고 책을 읽었다가, 되게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만나서 오히려 더 크게 배웠어요. 사실 자꾸 이제 경제 프로그램하고 투자 프로그램이 사실 경제와 투자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경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겠다는. 예,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동, 기업의 모든 행동, 정부의 행동,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학문인데, 사람들 자꾸 실은 투자 관련 콘텐츠인데 경제 그렇죠.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예, 두 개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미술하고 디자인 구분 안 하듯이. 예.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셨구나.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되게 많은 했고, 이분은 오히려 국가가 이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국민들의 전체 다수의 어떤 이 공비에 이바지하고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인데, 약간 재밌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미취학 아동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복지제도에 돈을 쓰는 것이, 네. 60 이후 노인들에게 뭔가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뭐야, 노인들은 그런 폄하하고 저기, 그러니까 그런 그게 아니라, 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네. 출생 시 체중이 학업 성적과 연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아의 건강을 국가가 돌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출생할 때 당시에 체중이 미달이냐 아니면은 양호하냐로 평생에 많은 것이 이미 결정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많은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라고 만약 본인에게 묻는다면 김현철 교수님은 임신 기간을 포함한 단
5살 미만 어린 시절 환경에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거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직업교육까지 평생 인적 자본을 연구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삶의 주기에 따라 인적 자본 투자의 비용 효과성을 살펴보니까 임신기,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직업교육 같은 성인기 투자보다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가난에 대물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니까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김용 총재님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의사로 일하다가 인류학과로 공부하시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의사가 되겠다 해서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요즘 김용 총재님 혹시 한국에 와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분 요즘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제가 저의 또 친지들 중 한 또 그룹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바시를 만드는 구범준 PD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고 거기에 같이 출연했던 장동선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요즘 김용 총재님이랑 같이 손잡고 하는 게 자살 예방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김용 총재는 사실은 막 옛날에 이렇게 가난한 그 막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치료하고 막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막 이걸 하다가 막상 이제 나이 들어서 모국에 돌아와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김용 총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살 예방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요즘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보면서 하여튼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바시 있잖아요. 예, 세바시가 소위 이제 한국의 테드? 그렇죠. 예, 그래서 세바시의 또 그 인플루언서라면 좀 그렇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인사이트를 전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나 보죠? 그냥 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이제 친분을 이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참 제가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맨 처음 출연했던 게 2017년도 일인데요. 네. 그때 이제 세바 씨는 한 6명 정도의 연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녹화를 해요. 15분짜리 콘텐츠니까 15분짜리 강연이니까 한 6명 정도 해야지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 그렇죠. 관객들도 하니까. 그렇죠. 방청객이라고 내가 갔는데 15분만 듣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1시간 걸려서 갔으면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걸 봐야지. 그래서 그때 같이 출연했던 분들 중에 코미디언 김재동 씨가 있었고, 그리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학자 선대인 박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이렇게 서로 세바시 끝나고 나서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그래도 가끔씩 모여서 한번 얼굴 봅시다라고 해서 약간 모임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모임이 지금은 서로 다들 바빠가지고 특히 장동선 박사님 잘 나가고 막 워낙 또 김재동 씨는 연예인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잘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바시 출연자들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서로 또 친구의 친구가 돼서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세바시에 나오는 분들은 책을 쓴 저자들이 많아서 제가 새 책을 찾아보는 용도로도 쓰고 있어요. 세바시 그 친구들의 페이스북이 올라오는 타임라인 글들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쓴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는 나 이번에 이런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왜? 제가
예전 한 10년 전만 7, 8년 전에는 했었어요. 응? 했는데 그 SNS가 뺏어가는 주의와 그러니까 제 주의를 뺏어가는 것, 그렇죠. 시간을 뺏기는 거 이게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예,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냥 안 하고 안 하는데 알림 설정을 빼놓질 않아갖고 가끔 이제 뭐가 이게 휴대폰에 찍찍 올라오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럴 때 굉장히 소식이 궁금한 친구의 이름이 보이면 그냥 들어가서 가끔씩 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 확실히 진짜 건강한 삶이다. 시간 확보가 많이 되고 처음에는 그거를 안 보면 왠지 동년배 그룹에서 맞아요. 예, 완전히 소외되는 것 같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소외는 됐을 거예요.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다 서로들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더라고. 예, 그렇지만 안 하니까 참 마음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또 김 작가님께서는 계속 하시잖아요. 물론 그 직업 특성상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근데 나는 박동 부장님이 그렇게 사실이 난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많이 줄였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서 많이 그런데 지금 내가 되게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많이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은퇴하고 나니까 일단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이 정말 좋거든요. 어떤 그게냐, 아까 이제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찾는다 그랬는데, 저의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이를테면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이 명지병원 정신건강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분,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세바시에 나오셔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그 강연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분이 쓰신 이제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이라는 책과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이 저는 또 되게 좋았거든요. 괴물 부모? 작년에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이분이 요즘 왜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조금 이제 과도하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탓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괴물 부모라까지 불리는, 그 원래 이제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그래서 이런 그걸 하시는데, 전 이분 너무 좋아해서 이분 이제 페이스북 제가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 서로 참 친구야, 사실은. 서로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느 날 이분이 새 책 나와서 북토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사실은 페북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고 가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분의 그 북토크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15분짜리 그냥 유튜브 강연으로만 접하다가 2시간짜리 이분의 그 봤는데, 와, 2시간 내내 그냥 깔깔깔 웃다가 온 거예요. 근데 웃는데 한편으로는 서늘한 그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딱 그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몰라요, 싫어요, 귀찮아, 짜증나 이런 말을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는 애들이 외롭다라는 뜻이고 짜증을 내는 거는 도와달라는 뜻이고 무기력은 힘들다는 뜻이고 냉소적이라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시는데 그냥 저는 맨 처음에 이 딱 시작하면서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박경 부장님? 요즘 이 사춘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 잘 모르겠어요. 외로움이래요. 그래요? 외로움.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더 큰 상처고 형제 없는 것보다 친구 없는 것이 더 큰 상처고 공부 못하는 것보다 인기 없는 것이 더 죽을 맛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은 이제 정신과 소아정신과 이 상담을 하시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중학생 아들을 손을 잡고 오는 거죠. 얘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너 뭐가 힘드니? 그럼 얘가 이제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하루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 외로워.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외로워? 야, 네가 아직 심심하구나. 한가하구나. 야,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야, 학원 하나 등급차. 야, 엄마 봐봐. 엄마 지금 너랑 지금 어떻게 하면서 대화하고 있니? 엄마 지금 거실 걸레질 하면서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하루 1시간도 단 10분도 쉴 셈이 없어. 엄마가 외로울 틈이 어딨어? 근데 뭐 외로워? 이게 아주 그냥 호강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가 애가 처음 겪는 이제 이 쇼크래요. 충격. 아, 나의 외로움을 엄마가 몰라주는구나. 두 번째 충격이 있대요. 그러다가 주말 아침에 갑자기 엄마가 와. 야, 너 외롭다 그랬지? 오늘 저기 아빠랑 같이 우리 셋이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우리가 놀아줄게. 뭐 하면 좋겠어? 뭘 해야 네가 덜 외롭겠니? 애가 다시 충격에 빠진대요. 왜? 내가 외로운 게 엄마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서 외로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강연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SNS 특히 페이스북은 하실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저거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정서적으로 지출하는 게 더 큰가 아니면 정보 면에서 얻는 게 더 큰가.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읽을 때 너무 기빨리고 시간만 뺏기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잠깐 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쉴 수 있다라는 건 그나마 아직 중독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보면서 계속 기빨리고 힘들고 그런데도 계속 보고 있다? 그럼 그건 중독이죠.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오래 말을 하는 거 좀 쉽게 빨리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왜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 하자고 그랬어? 아니 우리 김 작가님하고는 편하니까. 그래? 그런데 진짜 영광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페북은 보면 페북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한 달이나 2달에 한두 번 들어가서 제가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갔더니 그 사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을 그냥 바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뭐 좋아요, 사진. 뭐 좋아요 달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기다 뭔가 또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잖아. 나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다정도 병이냐 하야 잠 못 이루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너무 다정해서 SNS 상에서의 교류를 현실에서의 교류하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만약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어디 괜찮은데? 어디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뭔가 좀 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해봐. SNS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시간이 있고 그게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늘 별 생각 없이 하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가끔 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그 리액션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진되는 거지. 아니 뭐 한두 달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푸사 한 번 바꾸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일 뭐 하루에 막 그렇지. 이게 계속 또 그런 사람들 보면 그분들은 이 페이스북 친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누르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눌러주는 봇이 있나 싶기도 한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SNS를 하면 대체 다른 생활은 어떻게 하실까? 자,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봇이 있나? 아니요. 저는 결국 이게 그 호모 아딕투스 같은 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 SNS 중독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하나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 박동훈 부장님이 페이스북에 못 빠져드는 이유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를 그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되게 중시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있지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SNS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 내용도 보면, 오프라인 라이프도 굉장히 화려하고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대체 이분은 남들보다 잠을 절반만 자나. 그러게. 근데 나는 그냥 그런 분들도 있는 거지 뭐. 아니 근데 내가 그분들은 휴먼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활동이 사람의 능력치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나? 두려워 이게. 그 골프장 네.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의 골프장 풍경. 골프장 가본 지가 국내에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 골프장에 가면 네. 이 중간에 이제 그 9홀 돌고 나서 중간에 잠깐 쉬는 그 그늘집 옆에 네. 그 탈의실 같은 게 있대요. 9홀을 돌고 나서 옷 갈아입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원래 골프는 18홀 다 돌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씻으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평상복으로. 네. 그게 아니라 골프복에서 골프복으로 9홀에서 갈아입고 그 9홀 돌고 나서 갈아입는 거는 위아래를 상하이를 다 가는 거고 심지어 한 4홀 정도까지 돌고 잠깐 화장실 갈게요 하고는 화장실 가서 상의 갈아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옷을 4번 정도 갈아입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데 한 2장은 풀샷으로 찍고 2장은 상반신으로만 셀카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장이 다 옷이 다 달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장이 다 옷이 다르고 그러면 매주 한 장씩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은 매주 골프장에 필드에 나가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박동훈 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SNS에 많은 시간을 들일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나는 요즘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 얘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여행 가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행 가보면은 그 패키지 투어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쫙 가이드가 가서 손 딱 보여주고 자 여기서요 요 배경으로 요 각도로 카메라 세워서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흔히 인스타에서 보는 그 사진 나옵니다. 그러면 다 그거대로 딱 찍고 가요. 그래서 그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서 나는 요즘 자꾸 사람들이 SNS에 표현되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나를 엄청나게 풍성한 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실제의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저는 사실 여행 가면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왜?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딨어. 힘들어. 뭐 힘들고. 애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혼자 가도 안 찍어요, 저는. 혼자 가면 더 안 찍죠. 애들하고 가면 애들 가족 사진이라도 한 컷씩 찍지만 혼자 가면 사진 찍은 거 사실 나중에 보긴 보죠. 가끔. 페이스북 안 하면은 사진 찍을 이유가 없지 사실. 예, 그래서 저 좀 게으르긴 해요. 예. 아니야. 나는 하고. 박동원 부장님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 같아요. 집중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냥 게으르고 싶습니다. 사춘기. 왜 그렇게 엄살을 떨어 자꾸. 사춘기. 근데 아까 거기서 김현수 제가 그 선생님 책에서 만약에 그 북토크에 제가 있었다면 이거 물어봤을 것 같은데 뭐를? 그렇게 정말 요즘 애들 그 최대 고민이라는 그 외로움. 그러니까 이 반에 동년배 그 어울려 다니는 친구 그룹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예요.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지? 저는 그게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러지? 스펙트럼? 그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진짜? 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애들의 고민일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러면 김현수 선생님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이 분은 그냥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그냥 건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이. 그러면서 이분은 참 뭐 얘기를 하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다. 원래 어렵다. 다 어렵다. 예전에도 어려웠고 그치, 지금은 예전에도 더 어렵다.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렵다.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다. 만약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 이상한 거다. 평생 살면서 부모를 제일 미워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때다. 왜냐? 이제는 부모를 의지할 수 없으므로 독립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입시 경쟁에서 지친 상태에서 그때 할 수 있는 놀이 중 하나가 누군가를 골리는 거 아닐까. 근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폭력 그러면 왜 막 누구 때리고 막 이런 게 학교 폭력이었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거 없고 다 정서적 폭력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를테면 지인 뺏기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박 부장님이나 나나 우리는 요즘 애들 지인 뺏기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애를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 A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나는 얘를 고립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A가 B랑 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B를 불러와. 야, B야, 이리 와봐. 근데 나는 내 주위에 이미 애들이 있어. 친구들이. X, Y, Z 한 4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B를 가서 불러와. B야,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고는 B랑 막 놀아. 그러다가 A가 만약 C한테 접근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X가 가. X가 가서 C야, 이리 와봐. 우리 모임 와서 또 놀아. 그래서 걔를 철저하게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인 뺏기라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난 이건 되게 슬픈 게 한 명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애 주위에 있는 애들까지 심지어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주면 좋을까. 근데 하여튼, 이분 얘기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우리 김 작가님의 외로움 수업의 원래 이 시니어들을 위한 거잖아요. 야, 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외로움 수업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사실은 이번에 어떤 여고에서 강의 문의가 왔는데 네. 외로움 수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저자 강연을 하겠다고 선생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그 책은 제가 50 이후에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의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쓴 책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생이라 난 이 책 읽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저의 다른 책 중에서 그냥 하시죠.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왜 외로움 수업을 하는지 이 김현 선생님 강의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 외로움이 문제구나. 하여튼 그래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고민이 되네요. 김현수 선생님 책을 봐야겠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서 네. 김현수 선생님 책 한 권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잠깐만 이분 예전에 쓰신 아니 지금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 다룬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은 옛날 책이긴 한데 이거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이분은 한우물을 파셨군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끊임없이 아이들, 이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 정신건강만 글 하셨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그게 있고 나중에 제가 요 통화 끝나고 제가 예전에 김현수 쌤 글을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게 또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금세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짧게 제가 블로그 정리해 놓은 것부터 먼저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왜 마중물이지, 펌프질. 김현수 선생님의 세계로 가기에 있어서 마중물로 제 블로그, 저의 블로그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짜로 즐기는 세상에 오셔서 김현수라고 치면은 이분이 쓰신 책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프니까 청춘이고,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래서 중년도 아프잖아요. 그렇지. 예. 애들은 또 요즘 많이 외로워. 애들도 외롭네. 애들도 아프네. 이제는 애들도 외롭고 아프고. 대체 인생은 언제 풀리는 겁니까? 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닐까. 어쩌면 세상에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씁쓸하네요. 아이, 그러지 마. 나 이렇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김 작가님을 2번 뵀습니다. 밖에서. 예. 어디서? 성북 길빛도서관에 신작 코너에 가니까 말하기의 태도. 오! 예, 신작으로 들어왔고요. 성북 길빛도서관에서 구입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당근 중고 거래하러 아리랑 시내 예, 독립 아리랑 맞아요, 도서관 하고 영화관 같이 있는데 갔다가 들어갔더니 떡 붙여 있던데요. 아리랑 맞아요. 도서관 20주년 기념. 거기 사실은 요거 그냥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솔직하게 그걸 얘기를 할게요. 그거 여러분 아리랑 시네마, 아리랑 도서관이라고 해서 영화관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하는 도서관 개관 기념 강연인데 여러분 혹시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그날 한번 오시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제가 아마 딱 한 번만 할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그냥 영어 공부법이든 독서 강의든 늘 하는 강의를 하이라이트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아리랑 도서관에서 외로움 수업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네. 늘 제가 하는 외로움 강의 있거든요.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도서관 측에서 근데 저희가 영화 아리랑 시네마랑 같이 하는 도서관이라서 책과 영화를 같이 다루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쇼생크 탈출 영화를 가지고 쇼생크 탈출로 본 외로움 탈출법 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무후무한 내용이겠네요. 요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딱 그날 한 번만 할 수 있는 강의예요. 언제죠? 그게 날짜가 잠깐만요. 5월 23일 목요일 날 저녁 7시 아리랑 도서관에서 5월 23일입니다. 아마 사전 신청이 필요할 겁니다. 예. 우리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인기 있는 강사는 아니라서. 이 성북구 아리랑 도서관에서는 20주년 기념으로 매우 큰 행사로 알고 있고요. 그날 5분의 그 강사분들이 초대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소식을 또 직접 또 성북구 주민이신 박동훈 부장님 통해서 또 접하니까 또 반갑네요. 성북구는 김 작가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고향문화원에서 이제 또 그 인문학 강의를 한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거기 고향을 가면서 고양시에서 요즘 그 꽃축제 하거든요. 일산호수공원 꽃박람회. 그래서 바로 제가 그 티켓을 돈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양시에서 그래도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이 지자체에 다시 돌려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꽃축제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임하는 강사가 많지 않아요. 그럼요. 전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권 소개해 주셨고요. 네. 예,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제가 열심히 또 읽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책 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박동훈 부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부지런히 읽어야겠네요. 그래도 이런 또 숙제가 있어야 또 독서의 동기부여가 되어요, 부장님. 내가 빌린 책은 또 이런 책이네. 뭐야?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아이고, 참. 저렴하다. 김성일 저자? 아니, 그거는 근데 마법의 돈 굴리기의 그냥 그 청소년판 아니에요? 마치 시크릿의 청소년판인 것처럼? 그렇긴 한데요. 실용적. 근데 또 이거는 또 약간 좀 이제, 예. 자녀를 위한 재테크니까. 예, 증여, 이런 문제 다
알았어. 예, 뭐 다 다음 주에는 걸려있습니다. 그거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살짝 그 책에서 해드릴게요, 배운 거. 살짝. 예, 그러니까. 살짝. 예. 알았어, 그러면. 예. 다음 주를 다시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편안한 밤 예,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